타다닥. 밖에서는 급한 발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온 힘을 다해 달려오는 듯 그 발소리가 좁은 골목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곧 한 남자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처음엔 잠결에 들려오는 소리라서 그저 꿈결처럼 멀리서 나는 소린 줄 알았습니다. 쾅쾅쾅.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70이 넘은 늙은이가 새벽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밖에서 마구 두드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담벼락을 스치는 바람 사이로 절박한 목소리가 내 현관문 밖에서 나고 있었어요.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새벽에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할머니, 할머니. 남자 목소리였어요.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마치 무슨 큰 일이라도 난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후다닥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문을 열자마자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냄새는 타는 냄새였습니다. 무언가 불이 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1층에 새를 들고 있는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어요. 불이 났어요. 지금 나가세요.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여느 노인처럼 저도 화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몸이 무거웠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저를 일으켰어요. 슬리퍼를 신을 틈도 없이 도윤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달릴 때 뜨거운 열기가 제 엉덩이를 밀었어요. 현관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고 저는 거의 넘어질 뻔한 상태로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도로에 내팽개쳐진 느낌으로 밤 공기를 마신 저는 헐떡거리는 숨을 고르며 집을 바라봤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2층으로 솟아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타오르는 곳은 제 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서류함이 있던 자리였어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가 제 팔을 부여잡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불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검은 연기 속에서 타들어가는 제 인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함이 저기 정확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불은 왜 하필 그곳을 택했을까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에 마치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새벽 하늘은 여전히 검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이상으로 검은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아니라 무언가의 의도였어요. 누군가가 저를 해치려는 의도가요. 화재는 빠르게 진압되었어요. 소방차의 사이렌이 울렸고 물줄기가 제 집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타버린 목재의 냄새, 젖은 재의 냄새가 공기 전체를 점령했어요. 저는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마치 난민처럼 서서 자신의 집이 파괴되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소방관은 보일러실 전기 합선으로 인한 사고라고 말했어요. 낡은 집이라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물을 뒤집어 쓴 채로요. 그의 눈빛이 불안정했어요. 할머니,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도윤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일러실이 있는 1층 콘센트는 다 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이 2층에서 났어요. 정확히 할머니 방의 서류함 근처에서요. 저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했어요. 이쪽은 제 형이에요. 얼마 전까지 형사였는데 지금은 딸 수술비 때문에 사설 탐정을 하고 있어요. 도윤이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낯선 사람들이 자주 할머니 댁 근처를 서성거려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그 말투에 저는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가 시장 다녀오실 때 제가 잠깐 집에 들른 적 있었잖아요. 그때 집안에서 며느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나지막히 별거 아니네. 곧 내가 가질 수 있겠어라고 말하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놀라서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뭐라고? 그때는 그냥 며느님이 뭔가 찾고 있었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형한테 얘기했어요. 형은 예전에 형사였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할머니께 전화드려서 컴퓨터 좀 봐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요즘 인터넷이 느려서 확인 좀 하려 한다고요. 그때 할머니께서 그래, 봐라 하셔서 형이랑 같이 점검을 했어요. 할머니께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도윤이 총각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 내 생명의 은인이야.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형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컴퓨터 안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어요. 누군가 할머니 모르게 접속했던 흔적이 있었어요. 저는 도윤이가 말하는 게 뭔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적힌 문서 파일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엔 유언장 양식이 떴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서명이 있었어요. 이건 위조본이에요. 정품과 비교하면 붓획이 미묘하게 달라요. 누군가 할머니 서명을 복제했어요. 제 온몸이 얼었습니다. 며칠 전을 떠올렸어요. 며느리 채린이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요즘 유언장 양식이 바뀌었대요. 어머니도 한번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채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때는 그냥 배려 있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을 되새기자 그 말 뒤에는 무언가 계산이 있었어요. 뾰족한 계산이 말이에요. 도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 더 조사해 봤어요. 할머니 명의로 된 통장 이체 기록도 있고 집과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 변경 서류도 준비되어 있었대요. 다 할머니 이름으로요. 그게 뭔 말이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할머니를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거죠. 법적으로 할머니는 죽고 재산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것이 마치 폭발음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믿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한테 자세하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할머니 아드님과 며느리 분이 최근에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 수령인 변경에 대해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 보험이 있다고요. 의료보험, 수술비 보험, 그리고 제 남편이 남겨준 생명보험, 수백만 원의 생명보험이 떠올랐어요. 그게 성우가 제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입모양도 어색했어요. 내가 낳은 아이, 내가 키운 아이, 그 아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현실을 입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와 제 잠옷 자락을 흔들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이 저를 살려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도윤이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제야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서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기도 했죠.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키운 아들이 제가 며느리라고 부르며 사랑했던 여자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천사 같은 총각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고마워, 도윤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도윤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고마워하시기엔 일러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던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입구를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됐어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도대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걸까요? 밤이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더 추워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느껴지지 않던 공포가 이제야 몰려왔어요. 자신의 아들, 자신이 낳고 키운 그 아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공포가 말이에요. 아들 부부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제 아들 성우의 결혼식 날이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체리는 웃음이 참 밝았습니다. 제 앞에서 절을 하며 인사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이를 얻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웃음 뒤에는 계산과 욕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이 정도 나이면 보증금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우리 명의로 집을 장만해 드릴까요?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말 속에는 제 삶과 재산을 재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의견을 내면 체리는 늘 저를 무시하듯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럴 때마다 성우는 단호하게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체린이 바쁜데 그냥 우리 말대로 해요.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체린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성우는 제 말을 끊고 체린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장면은 매번 반복되었고 점점 집안에서 제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집안일 하나에도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체리는 저의 음식 준비 방식, 청소 습관, 심지어 방문 손님 맞는 방식까지 지적하며 이런 건 요즘 사람들은 안 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어적으로 항변하면 성우는 늘 엄마, 체린 말이 맞아요라며 아들의 목소리가 제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목소리는 집안에서 무게를 잃었습니다. 먼지처럼 가볍게 흩어져 버렸어요. 3일 전, 도윤이와 그의 형 진우가 쟤를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CCTV 기술사였어요. 그는 제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 영상을 보세요. 화면이 켜졌어요. 흑백의 CCTV 영상. 제 방, 새벽 2시. 그 시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채린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서류함을 열었어요. 하나하나 서류를 뺐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 뒤에는 제 아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것은 스캐너였습니다. 채린이 꺼낸 서류를 스캔했어요. 둘의 표정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확신이었어요. 계획이 정확하다는 확신이 얼굴에 배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에. 영상이 계속됐어요. 채린이 손을 제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손을 잡았어요. 키스를 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 영상은 사흘 전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불안정했어요. 조금 전에 제 휴대폰이 해킹당했어요. 이 영상 파일이 모두 삭제됐고요. 형이 해킹당했다는 게 저는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누군가가 진우를 노렸다는 뜻이었어요. 이 증거들이 세상에 나오는 걸 막으려고 말이에요. 누군가 저를 노렸다는 뜻이에요. 이 증거들이 세상에 나오는 걸 막으려고. 그리고 제 위치도 추적되고 있어요. 전직 경찰답게 진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어요. 형, 경찰에 신고했잖아.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했어.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가 사라지면 소용없어. 뭐라고? 그건 증거인멸이야. 살인 미수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어. 그리고 할머니. 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할머니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살아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타버린 집의 골격 앞에 섰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쟤를 흩었어요. 그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처음 제 아들 성우를 낳았을 때의 따뜻함,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무게, 그 아이의 첫 웃음, 말을 배울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 사라졌습니다. 쟤처럼 흩어졌어요. 제 가슴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였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분노에 맞서는 더 큰 분노가요. 며칠 전 우리는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진우, 도윤이, 그리고 나. 낡은 주방 식탁 위엔 차 대신 서류와 장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도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그냥 경찰에 맡기면 안 될까요? 직접 나서는 건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 일이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내야 한다. 불은 한 번 났지만 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어. 진우는 묵묵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확실히 준비합시다. 그는 형사 시절처럼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일단 며느리와 아들을 집으로 부르세요. 평소처럼 아무 의심도 들지 않게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보할 건 두 가지입니다. 대화와 반응. 증거는 말보다 표정에서 먼저 나옵니다. 나는 뭘 하면 되겠니?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때 집에 온 사람 없었니? 서류가 타버려서 속상하다 같은 말로요. 그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이 타오르던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어요. 도윤아, 진우야, 내가 그 불길 속에서도 살았는데 이 정도는 두렵지 않다. 도윤이 눈을 내리깔며 속삭였어요. 그래도 약속하세요.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요. 우린 바로 옆집에서 듣고 있을게요. 진우가 제게 작은 송신기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손에 쥐어드릴 무기입니다. 대화는 실시간으로 우리 쪽으로 전송돼요. 혹시라도 위험하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경찰이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낡은 전등불 아래 불에 그을린 벽 사이로 서로의 눈빛만 또렷했습니다. 진우는 증거 확보를, 도윤이는 감시와 연락을, 그리고 저는 제 삶을 되찾는 일을 맡았어요. 도윤이가 남기고 간 비상송신기를 품에 넣었어요. 녹음기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끝내야겠지. 내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 손으로, 이 마음으로요. 3일이 지났어요. 저는 집에 제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며칠 전에 탄 서류가 있는데 정리 좀 도와줄래?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채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나 밝았어요. 마치 뭔가 큰 일을 앞두고 기대하는 사람처럼요. 그럼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바로 갈게요. 저는 준비했습니다. 비상송신기는 속옷에 넣었어요. 녹음기는 주머니 깊숙이 감춰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생존자였어요. 저녁이 되자 제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체리는 밝은 미소로 저를 안았어요.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일 없게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손에 들었던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좋아하는 국화차예요. 드셔봐요. 저는 잔을 받았어요. 향긋했지만 어딘가 씁쓸한 냄새가 났습니다. 내가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체린과 제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사냥감이 덫에 빠질 때를 기다리는 포식자처럼요. 저는 주머니 속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73의 노인이 아니라 생존자로서요. 이 차엔 뭐가 들어있지? 제 손이 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잔을 집어던졌어요. 체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뭘? 이 집을 불태운 것도 너지?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강했습니다.
내 서류를 위조한 것도 너지. 그리고 날 죽이려고 했던 것도. 차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독극물의 냄새가 풍겨 올라왔어요. 채린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할머니,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미리 넘겨줬어야지. 그거 내가 다 한 거 맞아. 그런데 증거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채린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제 아들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닥쳐. 채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길쭉한 형태, 칼처럼 보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상송신기, 그것을 켜야 했어요. 채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 칼이 공중을 헤쳤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그 순간 저는 이 일은 셋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제 몸을 옆으로 날렸거든요. 칼이 제 팔을 그었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흘렀어요. 어머니, 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머니로 손을 뻗었어요. 비상송신기를 누르는 순간 채린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아, 진짜. 그 순간 다른 소리가 집을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문을 부수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옆집에 있던 진우와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피를 흘리는 할머니를 보고 놀라서 도윤이 말했어요. 이분이 피해자입니다. 경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가. 채린이 저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5명의 경찰이 그들을 둘러쌌으니까요. 성호 씨, 채린 씨, 당신들의 음성이 녹음되었고 현장에서 독극물과 흉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당신들의 컴퓨터에서 문서 위조, 사기, 방화 혐의에 관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채린이 손목에 수갑을 채워줬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탐정 진우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당신들은 심각한 범죄로 체포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용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채린이 손목에 수갑을 채워줬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나가간 자리에는 오직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젊은 두 청년, 자신을 구해준 두 청년, 내 아들이 해주지 못한 일을 해준 타인들 말이에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피가 나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뻔도 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행히 칼이 비껴가서 살짝 쓸리기만 했어요. 괜찮아. 많이 다치지지 않았어. 정말 고마워. 덕분에 또 한 번 살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였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오후, 저는 타버린 집 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와 연기가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벚나무 가지가 새봄을 준비하듯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제가 손수 키우고 사랑했던 성우가 이제 감옥에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채린과 성호의 범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방화, 살인미수, 문서 위조, 사기, 재산 탈취 의도까지 모든 혐의가 성립했습니다. 결국 제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12년과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린은 법정을 나서면서도 어머니를 해친 게 아니에요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끌고 가고 법정의 문이 닫혔습니다. 가슴이 정말 미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아니, 그보다는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맴돌았어요. 새벽 3시경이 되자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 불빛 뒤에도 누군가의 가족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이, 누군가의 상처가 말이에요.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복잡하고 아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싶어 자책이 되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봐도 답이 없었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까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 삶을 제대로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던 미련도 복수심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저의 마음은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이나 눈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에는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국화 한 포기. 남편이 가장 사랑했던 꽃이었죠. 저는 화분을 내려놓고 흙을 고르며 물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흙 속을 파고 들어가며 저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제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무게, 첫걸음을 뗐을 때의 기쁨, 제 곁에서 웃던 순간들 모든 것이 눈앞에서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이제는 씁쓸함으로 뒤섞였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제가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 꽃도 불 속에서 피어난 거야. 어렵지만 계속 피어나는 거지. 제가 중얼거린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 머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고 살아남아 제 삶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도윤이와 진우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탐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보다 할머니가 더 훌륭한 탐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아니에요. 마지막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신 건 정말 대단해요. 도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한층 밝아진 얼굴로 도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안심하고 지내셔도 돼요. 그래야지. 이번엔 불이 꺼지지 않게 지을 거야. 저는 화분 속 국화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살아남아야만 제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살아남아야만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햇빛이 국화와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벚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불 속에서 살아남은 하얀 국화처럼 저도 다시 피어나야 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심, 슬픔 대신 생존의 힘으로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마주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과거가 제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 삶은 오직 제 것이고 누구도 아무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느끼며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자신을 위해 살 것이라고. 남은 인생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선택으로, 제 손으로, 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바람이 속삭이듯 불어오고 벚나무 가지가 살짝 흔들리며 햇살이 국화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날의 공포와 배신은 바람에 흩어지고 저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단단한 결심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 가정에 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